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입법. 오늘은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과 대선 이후 한국 증시 흐름과 하반기 미국 시장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무역 협상 이제 타결 기대에 미국 주식 ETF들이 이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은 좀 주식을 사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2025년 올해 이제 하반기 미국 시장 좀 증시 전망을 좀 해주시자면 어떨까요? 저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속된 말로 얘기해서 그냥 글로벌 리딩방 방장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본인이 말하는 대로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흘러가는 거에 너무 흠뻑 취해 계시거든요. 원래 미국 대통령은 근데 솔직히 그럴 힘이 있는 자리긴 한데 이 아저씨는 유독 심하게 쓰는 거죠. 원래 프로레슬링 하던 아저씨니까. 그래서 지금 본인이 WWE를 전 세계 대상으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말한 거는 일단 눈여겨 듣는 게 약간 귀담아 듣는 게 맞아요. 네. 일단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긴 게 관세가 원래 없었잖아요. 없었다가 갑자기 생겼어요. 쭉 떨어졌죠. 그랬다가 지금 아예 없어지진 않았어요. 한 10% 정도 남아있나 그렇고 아직 타결 다 안 됐고 근데 전고점 근처까지 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이게 없어지면은 그럼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력이 있는데 본인이 예고 홈런까지 쳤으니까 이렇게 소위 말하는 관심 종자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서 이제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올리고 싶으면 본인이 올릴 수 있는데 본인이 말까지 했으니까 제 생각에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일단은 올라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거는 사실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없죠. 펀더멘탈이랑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솔직히 하라면은. 근데 일단 글로벌리 봤을 때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의 전략이 제가 느끼기엔 어떤 거 같냐면은 원래 관세를 너네만 하고 있었을 때 우리도 관세 매기겠다 한다 같이 내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같이 내리겠다고 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타결이 전 글로벌리 다 같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앞으로 관세 측면에서 보면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약간 관세도 관세지만 AI 쪽도 아직까지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이랑 조금 반대긴 한데 하여간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본인이 이렇게 관심 받기 좋아하시는 분이 올리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좀 귀담아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펀더멘탈이랑 별개로 제가 펀더멘탈 별개의 말을 계속 왜 하냐면은 이게 사람들이 미국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잡히진 않았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CPI가 잡힌 거지 물가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근데 CPI는 변화량이고 물가는 누적 지수가 물가인데 이미 누적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거만큼 지금 뭔가 더 사실 원래대로라면 사실 물가가 CPI가 8% 이렇게 있었으면은 한동안 떨어져줘야지 4% 평균으로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물가는 높은 편이고 실제로 미국 평균 가계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꽤 가난할 거예요. 원래 미국 가게는 현금을 많이 들고 사는 가게가 아니에요. 근데 지표는 좋아요. 근데 지표가 좋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돈을 많이 받는 사람 몇 명이 지표를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보면은 국회의원 평균 자산 낼 때 재벌가 국회의원들은 빼고 내잖아요. 왜냐면 걔 혼자 넣으면은 걔 때문에 평균 자산이 100억이 돼버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빅테크 같은 데들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빅테크 직원들 보면 이번 딥시크 나왔을 때 그 페이스북에서 대충 시니어 엔지니어나 매니저 한 명 정도가 받는 금액으로 학습을 시켰다 했는데 그냥 5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이 50억인 거예요. 근데 연봉이 50억인 애가 한 명 있으면은 그럼 나머지 한 10명 정도는 연봉이 1억이어도 평균 연봉이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런 착신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제로 경기가 좋은지는 좀 저는 미지수기는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전반적으로는 좀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은.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안 피곤하죠.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체 경제는 괜찮은데 왜냐면 경제는 이제 1달러씩을 한 표로 가지는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측면으로 보면은 괜찮아요. 근데 인두스로 보면은 안 괜찮아요. 그래서 약간 그 간극이 있어가지고 계속 좀 불안하게 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랑 별개로 이제 돈 많은 형들은 이제 괜찮으니까 올라가겠죠. 엔비디아랑 뭐 테슬라, 메타 이런 아마존까지 뭐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그럼 이런 흐름이 좀 기술주만의 단기 반등으로 보시는지 아까 AI가 초입에 있다라는 의견에 좀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뭐 AI 이쪽
분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기술주 위주로 쏠려서 갈 것 같은 게 그 최근은 아니면 몇 달 전에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칼럼이 있었는데 미장이 국장화되고 있다. 이런 칼럼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한국인이 쓴 거 아니거든요. 그냥 US 스톡마켓이 코리아파이 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말이 맞거든요. 실제로 테마주 위주로 좀 가요. 근데 지금의 테마는 확실히 AI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AI 기술 이쪽. 그쪽을 올라가면은 그 이유를 붙여서 올라가고, 그래서 기술주는 좀 불확실해도 그냥 다 용서해주고, 근데 반대로 좀 기술주 말고 좀 더 약간 그래서 뭐 보험사나 뭐 이런 거 있다 얘기하겠지만 이런 회사들은 또 약간 시장이 너무 엄격해요. 근데 그런 쏠림은 지금 보면은 저는 비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상장 주식이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비상장 주식에서는 더 심해요. 비상장 주식에서는 AI 아니면 돈을 아예 못 받고요. 오픈 AI에서 나왔던 사람이 창업한다. 그러면 일단 1,000억을 받고 시작해요. 법인도 없는데. 실제 한국에서 지금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개 나오고 있죠. 뭐 1,000억은 아니어도 몇십억씩은 다 법인도 없는데 받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상장사 주식이라 다를 거 없다. 어차피 투자자는 비상장 투자하는 사람이나 상장사 투자하는 사람이나 큰 손은 대충 컨센서스를 공유하는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약간 핫토픽은 AI라서 기술주 쪽 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럼 뭐 상승장의 시작으로 봐도 괜찮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승장이 저는 좀 많이 불안한 부분이 아까 AI가 초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었고 또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다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본격 버블의 시작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약간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되는 게 그 버블이 시작하면은 올라타야 돼요. 왜냐면은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시작한다는 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버블이 시작한다는 말이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더 약간 돈을 태워서 올라타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나올 때는 알아서 잘 나와야겠지만 어쨌거나 일단 올라갈 건 맞아 보인다. 근데 제 생각엔 지금부터 올라간 건 살짝 버블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AI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AI 성능 자체는 지금 좀 약간 수렴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실제로 AI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확실히 최근 GPT나 오픈 AI 쪽 애들이 만드는 그런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속도가 갈수록 늦어지고 원래대로라면 이미 한 1년 전에 GPT-5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아직 4.5 나왔다가 4.5를 또 4.1로 롤백을 했어요. 너무 가성비가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진짜 약간 인류가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발전은 여기까지 언저리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투자는 미친 듯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돈 버는 회사는 없어요. 근데 이게 돈 버는 회사가 없는 거를 받아들인 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AI는 돈을 못 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초입이라서 그렇다. 근데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도 아직까지는 후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직 초입이다.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형님이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미친 듯이 이제 돈 넣고 오픈 AI도 최근에 윈드서프라는 기업을 3빌리언,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대충 한 4.2조겠죠? 그 정도 주고 샀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는 꽤 말도 안 되는 밸류기는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뭔가 시장에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는 걸 보면은 AI 쪽은 지금 돈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더 쓰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빼서 AI에다 쓰려고 그러지 그 반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쏠림은 확실히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겠죠. 어쨌거나 좀 국장처럼 흘러가는데 이번에 테마는 AI가 아직까지 맞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주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더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네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최근 이제 팔란티어가 또 나스닥 시총 10위권에 진입을 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 같은 주가 상승이 뭐 실적 기반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뭐 과열이나 투기다 뭐 이런 해석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PR만 보면은 무조건 투기인데 근데 사실 또 내막을 봐야 되는 게 사실 이게 제가 팔란티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회사 면접을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면접을 보고 이제 꽤 많이 붙었는데 이제 네, 갔다가 5차까지. 이제 5차였나 4차였나 어쨌거나 갔다가 이제 다운됐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테슬라에서 애플 설명해봐 하면은 아이폰 팔아요. 뭐 테슬라 설명해보면 차 팔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팔란티어는 못 팔아요 하면은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얘는 이래가지고 돈을 잘 버는 거거든요. 실제로 얘네가 하는 거는 컨설팅 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나 뭐 맥킨지나 이런 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피어그룹을 따지자면은 엑센추어 같은 상장사들이 있어요. 거의 IT 컨설팅 회사거든요. 근데 얘네는 컨설팅을 약간 테슬라처럼 해요. 그래가지고 뭐 엑센추어 대 팔란티어는 약간 자동차 회사 대 테슬라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보다 테슬라가 멀티플을 잘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 컨설팅 펌보다는 얘네가 잘 받는 게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 제가 면접 내용을 막 비주얼 구조화 말할 수는 없는데 면접을 NDA를 쓰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내용을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일단 면접을 봤던 사실까지는 비밀이 아닐 텐데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네, 근데 이제 네.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도 엔지니어를 뽑는다. 전 엔지니어 롤로 지원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장사가 잘 된다는 증거다. 보통 아시아에서 뽑으면 일본에서 좀 뽑든지 싱가포르에서 좀 뽑고 말지 한국에서까지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근데 팔란티어가 실제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컨설팅 펌에서 일하면서 이제 약간 보는 피어 그룹으로서 보는 건데 일단 되게 비싸요. 객단가가 엄청 높아요. 인당 객단가도 엄청 비싸요. 근데 재밌는 게 팔란티어는 연봉은 적어도 글래스도어 기준으로는 되게 싸요. 그래요? 1억 한 중반 하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그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싼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 차이가 있잖아요. 얘가 돈은 되게 세게 받는 편인데 월급은 그렇게 많이 안 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차이가 일단 되게 첫 번째 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고 두 번째로 얘네는 되게 웃긴 게 보통 컨설팅 펌은 아무리 잘해도 저는 투자할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게 그냥 들어가서 일한 만큼 돈 받아요. 맨먼스로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노동력에 비례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팔란티어는 또 얘네가 또 특이한 플레이라는 게 얘네가 가진 온톨로지니 AIP니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뭐냐면은 얘네 자체적으로 기업 안에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줄 때 쓰는 그런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그걸 깔아주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계속 돈을 받아요. 이거 사용료를. 그러니까 노동력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노동력보다 더 돈을 많이 받는 좋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반 컨설팅 펌보다 확실히 얘네가 멀티플을 많이 받는 게 이해가 가고 장사도 잘하고 있는데 자, 사람들이 팔란티어를 보고 보통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은 국방 원툴 기업이다. 이게 착각해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민간 쪽이 뒤에 커지고 있어요. 한국에 들어온 거는 애초에 대놓고 조선 때문에 들어온 거였고 예. 애초에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게 방산 기업은 멀티플의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방산 기업은 솔직히 나라가 바보가 아니고 유일한 고객이잖아요. 그 돈을 마진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진이 기본적으로 상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주진 않아요. 그리고 액수도 커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니까 대신에 마진의 상방은 명확해요. 그래서 멀티플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국방 기술을 가지고 하는 기업의 가장 좋은 다음 루트는 뭐냐면은 국방 기술이 어려운 기술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잘 돌아가야 되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솔직히 여객기 만드는 것보단 전투기 만드는 게 어렵겠죠. 근데 여객기 만들 때 그런 기술들을 갖다 쓰면은 좋은 부분이 많겠죠.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전투기 섹터가 있고 아인 섹터가 있는데 당연히 아인 섹터가 훨씬 커요. 근데 얘는 여기서 돈 받으면서 R&D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팔란티어도 비슷해요. 팔란티어도 당연히 방산 섹터에서 일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공 섹터에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 섹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앞으로 더 좋게 보는 건 민간 섹터죠.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착각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이 뭔가 방산 섹터가 엄청 클 거라고 착각하는데 미국에는 방산도 딱딱 긁어막아봐야 애플 반도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게 보통 GDP 대비 3% 정도 그 국방비 지출하면은 많이 한다고 그러거든요. 5% 지출하면 군사 국가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약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방산이란 거의 비중이 아주 클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민간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간 사업의 확장이 되고 있는 게 사실 되게 좋게 보이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 팔란티어는 앞으로 밝게 보기 그러니까 이거는 전망을 밝게 보는 거고 근데 주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연봉이 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연봉이 짠데 하는 일은 빡세요. 이게 대놓고 공시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시에 제가 팔란티어 공시 읽어보고 좀 웃겨가지고 좀 웃겼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전진 배치를 한대요. 그래서 전진 배치가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 부연 설명도 써 있는데 우리는 개발자를 수송기를 태워서 바그다드로 보낸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전진 배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진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제가 지원했던 그 롤 이름도 프론트 디플로이드 엔지니어예요. 프론트 디플로이가 진짜 전진 배치예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식이니까 얘네가 솔직히 돈을 많이 안 주면 안 되는 기업인데 돈을 글래스도 기준으로 적게 준다는 거는 몇 가지를 시사하는데 그 몇 가지의 본질은 뭐냐면은 스톡으로 준다는 거예요. 들고 있는 주주 중에서 기업 사람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예전에 모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팔란티어를 보고 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건 주주를 위한 회사가 아니라 직원을 위한 회사다. 이렇게 주식을 많이 퍼줄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회사가 올라갈 때는 안 팔아요. 주가 올라갈 때 안 팔아요. 애사심도 같이 올라가죠. 참고로 제가 예전에 NC에 있을 때 리니지 나오면서 애사심이 같이 올라갔죠 주가랑. 네, 그랬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에사진도 같이 박살이 나요. 자기 재산이 실시간으로 같이 박살이 나니까 그럼 또 팔아요.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은 그럼 또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폭이 왔다 갔다 클 수밖에 없어요. 여러모로. 사실 이제는 가벼운 이제 뭐 시총이 가벼워서 왔다 갔다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땐 초창기 테슬라랑 되게 비슷한데 저는 결과적으로는 요 위에 갈 것 같아요. 돈은 잘 벌 것 같다. 앞으로 그럼 잘 벌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강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회사 실적은 앞으로 잘 나올 테니까 올라가긴 할 텐데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투는 이렇게 장투되면은 해피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투예요. 중간에 한번 뭐 파산 뭐 청산도 당할 수 있고 레버리 잘못 끼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회사다. 약간 진폭이 너무 큰 회사라서 그거에 진폭이 큰 거의 문제가 뭐냐면은 기관이 못 담아요. 기관이 나왔다 펀드 매니저가 다음 분기에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아쉬운 점들은 많이 존재하지만 회사 자체는 좋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잘 가겠다. 근데 그 사이에 참 우여곡절이 많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팔런티어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럼 이 기업의 정체성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딱 한마디로 좀 정의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냥 컨설팅 펌이요. 근데 컨설턴트들이 개발을 좀 할 줄 아는. 네. 근데 그게 되게 파워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잠깐 컨설팅이라는 업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컨설팅이라는 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전략 컨설팅이 있고 하나는 오퍼레이션 컨설팅이 있는데 오퍼레이션 컨설팅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쪽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이거 원가 예측한 게 있는데 원가 예측한 거랑 실제 쓴 원가랑 안 맞아요. 이거 왜 안 맞는지 빵꾸 메꿔주세요. 이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워크플로우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 개선해 주세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는 쪽에서 이제 실제로 지금 컨설턴트들도 일을 하는데 그때 못 풀고 남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못 풀고 남은 문제는 보통은 컴퓨터 사이언스 문제예요. 그러니까 개발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게 뭐 몇 개월, 몇 개월 이런 건 아니고 좀 수학도 좀 하고 알고리즘도 하고 이래야 되긴 하는데 어차피 보통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개발을 아는 컨설턴트가 많은 거는 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밝게 보기는 해요, 여러모로. 그럼 뭐 다른 나스닥 상승을 주도한 뭐 메타,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기존 기술주들과 이 팔란티어의 포지셔닝이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팔란티어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다른 기업들은 원래도 AI를 잘했고 잘 썼는데 팔란티어는 유독 LLM으로 득을 많이 볼 것 같기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좀 밝게 보는데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BP라는 정유사가 있거든요. 이제 북해유전 파는 영국 회사인데 이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 생산 원가를 배럴당 14불에서 6불로 낮춘 전례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그 당시에는 팔란티어가 엄청 째까는 회사였어가지고 그 정도 원가 낮췄으면은 팔란티어 시총만큼 거의 밸류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 나올 거를 기대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꽤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없었던 업종이기는 해요, 사실. 그러니까 컨설팅업이 이때까지는 약간 밸류 헤드를 크게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컨설턴트들을 까는 제일 그거였죠. 약간 양복쟁이들이 멋진 소리만 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맥킨지 같은 데서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LG 망가뜨렸다. 이런 소리 하는데 사실 뭐 저는 그거는 또 내막이 있어서 걔네 까올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밸류 헤드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었는데 얘는 밸류 헤드를 실제로 가서 코딩을 해주니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괜찮은 부분이 많고 실제로 일하는 플레이하는 것도 옆에서 좀 보고 있으면 괜찮은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약간 파는 상품이 어떤 게 미지하게 있거나 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B2B니까 사람들이 알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B2B 중에서는 잘 갈 만한 상품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AI 시대에는 확실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이거 딱 찍을 시점에 이제 중동에서 엔비디아 산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되게 해피한 상황인데 근데 저는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약간 양가적인 감정인 게 얘네가 AI였으면 무조건 필수적인 게 맞거든요. 근데 3년 뒤에까지 잘 팔릴 걸 누구나 다 알아요. 가격이 이미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중동이라는 새로운 섹터가 생겼으니까 약간 예상치 못한 게 생겨가지고 올라간 건데 근데 일단 샀다 치면은 그건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 돈 있는 플레이어가 몇 명 없어요. 뭐 미국 당연히 있고 중국, 아시아 쪽 조금 뭐 중국이 아시아 쪽이긴 한데 거의 그래도 그리고 이제 뭐 중동, 유럽 뭐 이 정도인데 원래 다른 데 다 쓰다가 이제 중동 쓰는 거란 말이야. 중동에 원래 중국 인프라 많이 쓰다가 엔비디아 깐 거니까 이건 유의미하죠. 근데 제가 볼 땐 이번에 일단 한번 시세를 받았으니까 그럼 3년 뒤에까지는 일단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갑자기 막 트럼프가 중국 가가지고 이제 북경오리 먹으면서 엔비디아 이제 수출하겠다 이런 게 아닌 이상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는 3년 뒤에 잘 가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럼 3년까지는 잘 갈 것 같으신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나 실적이랑 주가랑 별개인데 실적은 3년 뒤에까지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캐파가 이미 풀로 찼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나오겠죠. 근데 이제 이유는 모르는 건데 근데 주가는 그 이유를 보고 움직이겠죠. 3년 뒤에까지는 다 예상 판매 돼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 예상 판매된 것까지 땡겨서 주가를 받은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잘 돼야 이제 더 잘 갈 여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건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엔비디아를 지금 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이번에 어떻게 버블이 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끼면 뭐 같이 가긴 할 테니까 이제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막 엔비디아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거 진입하기는 살짝 무서운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 테슬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FSD가 잘 풀리든 아니면 로봇이 잘 되든 둘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로보틱스가 저는 원래 로보틱스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었는데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왜냐하면 잘 안 돼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실제로 택배 현장 같은 데서 넣어보면은 방해가 돼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데 최근에 춤추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유화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게 춤을 잘 추는 거는 돈을 벌지 못하거든요. 저희가 택배 현장에서 물건을 잘 날라야 돈을 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로봇스타움이 없는 것 같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옛날부터 그냥 뭐 거의 무협지 같은 수준의 액션을 하는 막 진짜 텀블링 돌고 막 이런 로봇은 옛날부터 냈단 말이에요. 근데 테슬라가 조금 더 다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는 로봇 시장에 뛰어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얘네가 발전한 걸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 속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미래에는 진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근미래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니까 좀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고 유럽 판매 뭐 그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이제 다 반영됐고 해소가 되진 않았죠. 어쨌거나 마이너 이슈가 생각하는 것 같고 FSD는 솔직히 저는 이건 리걸 이슈라서 기술 이슈가 아니라 그래서 FSD 같은 경우에는 리걸 이슈는 결국 시간을 끌기 마련이라 그래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더 잘 갈지는 모르겠다고 솔직히 생각했었는데 잘 가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래서 참 알다가도 모를 주식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차도 테슬라인데 좋거든요. 약간 바퀴 달린 아이폰이라 쓰는 맛이 있는데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트럼프 형님은 진시황제면은 머스크 같은 사람은 여부리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부리는 결국 토사구팽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사구팽을 당했잖아요. 당했으니까 또 이제 기업 일을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약간 죽진 않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호재 아닐까 굳이 따지면은 머스크가 보통 트위터를 많이 하면은 주가가 내려가요. 지금 요즘엔 좀 요즘 그러니까 원래 계속 많이 하는데 심지어 머스크 트윗만 보고 트레이딩하는 AI 봇들도 있어요. 얘가 막 도지 연금만 하면은 무조건 바로 그 누구보다 먼저 산다. 그런 거 쓸 때 돈 벌거든요. 여튼 근데 요새는 좀 이제 정치 쪽으로 반강제로 이제 좀 셧다운을 당하셨으니까 이제는 좀 더 뭐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하시든 테슬라를 하시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약품 이제 가격을 최대 80%까지 낮추겠다 이제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게 사실 바이오나 제약업계 반발이 컸는데도 이 카드를 내민 어떤 의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반발이 큰 거를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게 반발이 클수록 이제 쇼업할 게 많아요. 얘네가 이렇게 기득권이라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거 막으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막겠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런 건데 이게 또 없는 말이 아닌 게 미국에 파는 약가가 비싸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싸니까 얘가 그 트럼프가 생각보다 7살 아이처럼 생각하는데 7살 아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가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규제를 푼 게 있냐면은 중국에서 원래 사업할 때 외국인이 51% 이상 그걸 못 가져가 지분을 무조건 중국인이 51% 이상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규제를 트럼프가 가가지고 난리 쳐가지고 풀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비슷해요. 야 그냥 니나 나나 그냥 똑같은 최애국 대우해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제가 볼 때 없는 말은 솔직히 아니에요. 그냥 왜 미국이랑 비싸게 파냐면은 당연히 뭐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파는 거겠지만 또 정치인 입장에서 당연히 안이 꼬아야 정상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안이 꼬우니까 넌 약가 내려라 하는데 이 말이 사실 미국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은 그게 있는 것 같은 게 그 메디케어 같은 걸로 뭔가 전 국민 보호해주는 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랑 똑같이 해달라 이건 호불호가 안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자는 왜 호불호가 갈리냐면은 약간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그러니까 내가 내 보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걸 자유를 침해한다. 그 심지어 진짜 극단적으로 극우 세력에서는 돈 없으면 죽어야지까지라고 말하는 나라니까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 거는. 근데 약가를 똑같이 맞춰라 이거는 그냥 똑같은 상품 파는데 뭐 저기선 뭐 손해보고 파는 거야? 아니잖아.
왜 여기서 더 이득 보려고 그래? 우리가 돈 많다고 해서 니네가 더 비싸게 팔 그게 돼?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전 국민적으로 지지율 올라갈 만한 거리인데 심지어 이제 원래 그 영화도 재밌으려면 히어로 영화가 재밌으려면은 빌런이 잘해야 돼요. 이제 조커가 잘하니까 배트맨이 뜬 거거든요. 이제 지금 제약사들이 난리를 치니까 이게 그림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치면 칠수록 트럼프는 좋아할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밀어붙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럼 뭐 전망 화이자나 암젠 뭐 이런 주요 종목들 전망도 함께 좀 해주시겠어요? 근데 솔직히 바이오 쪽은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결국 그냥 뭐 다른 거 하나 터지면은 그런 거 다 씹어먹고 올라가는 게 바이오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제 생각에는 진짜 내가 바이오 쪽 투자를 하고 싶다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의사든지 내가 의사라서 이 약 좋은 거 알아, 논문 보니까 이거 통과될 것 같아, 실제로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이제 의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논문 쫙 보면서 아 지금 요약 임상 지금 통과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의학 지식이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냥 그렇게 투자하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제가 볼 때는 결국 빅파마들 중에 하나는 승리하거든요. 그냥 빅파마 다 묻어놓고 이기는 팀 우리 팀 하든지, 그냥 그 둘 중에 하나는 언제나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뭐 바이오를 안 사고 뭐 그럴 필요는 솔직히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손해를 보긴 보겠죠. 근데 어쨌거나 바이오 쪽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원래 등락폭은 약간 병가지 상사인 주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 정도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제 트럼프발 관세 여파로 뭐 월마트나 애플, 스타벅스 이런 소비재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이 그럼 좀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좀 비중을 줄여야 할 시점인지 어떻게 보세요? 종목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언제나 종목별로 다른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관세를 맞으면은 그냥 어떻게든 다른 PB 상품을 만들든 해가지고 대처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뷰는 사람 따라 다를 거예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결국 요지는 그냥 이런 소비재들은 결국 팔리는 만큼 그냥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팔리는 만큼 돈 버는 거니까 얘가 이 이슈가 있을 때 앞으로 앞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보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월마트 같은 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뭐 근데 스타벅스 같은 데는 너무 좀 국제적으로 뻗어 있는 것도 많고 영향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요. 애플은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냥 최근에 LMM 시대에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약간 느끼기에 밖에서 약간 의아할 정도로 이게 약간 좀 심하게 느꼈던 게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그 애플 비전 프로 발표하는 그 시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AI라는 표현을 죽어뜯기 하나도 안 써요. 머신러닝이라고 쓰거든요. 사실 이제 용어는 머신러닝이나 AI나 그냥 머신러닝의 일종의 AI고 뭐 그런 거라서 다 비슷한 건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AI에 대해서 좀 뭔가 부정적인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AI 프로덕트를 애플답지 못하게 못 내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더 약간 좀 아쉬운 거 아닌가? 솔직히 저는 애플 투자는 그게 더 중요하게 보이고, 그냥 관세나 그런 건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가 아이폰 가격 3배쯤 비싸져요 그러면 그럼 너네는 관세 면제해줄게 이럴 거라서. 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애플을 관세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차라리 그런 프로덕트에서 AI 약간 그건 좀 아쉽다. 좀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으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맥북이 AI를 진짜 잘 돌려요. 실제로 써보면은 하드웨어 스펙이 말도 안 되거든요. 네. 그냥 GPU 사서 돌리는 거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 가격대 GPU는 당연히 못 따라하고 그 가격보다 한 4-5배 비싼 것보다 더 잘해요. 돌리는, 그러니까 쓰는 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네가 뭔가 마개조를 한 거고 뭔가 잘하는 건 진짜 팩트인데, 근데 이거는 저 같은 개발자 입장에서 너무 해피한 팩트인 거고 결국 엔드 유저가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일반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뭔가 시리아 했을 때 뭔가 그 멍청한 느낌보다 뭐 뉴 시리아 했을 때 얘는 뭔가 더 잘한다 이거를 바라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는 약간 지금 위험 요소죠.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크다면 크지 나머지는 다 마이너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제 많은 뭐 전문가들이 보험 섹터를 이제 경기 침체 대비 방어주로 좀 추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고 현 시점에서 주목할 보험주 어떤 종목이 있는지 추천해 주세요.
일단 저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가 맞죠.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안 탈 수 없으니까 자동차 보험 나가야 되니까 결국 사회에 금융적 인프라를 깔아주는 거기 때문에 워낙 사이즈가 크고 사이즈가 크다는 건 대마불사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가 망한다고 뭐 휘청이거나 하진 않고 얘네도 바보가 아니니까 당연히 애지간한 그런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경기가 좀 나빠진다고 해서 배당 컷을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 약간 배당에 대해서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배당주를 사람들이 배당률을 보고 판단하는데 배당률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배당률 플러스 주가 상승률 같이 따지는 걸 토탈 리턴이라고 불러요. 근데 토탈 리턴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배당 20% 줬는데 주가 30% 빠졌어요. 그럼 그냥 마이너스 10%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보험주가 엄청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장세는 솔직히 아닌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맞고, 그러니까 경기가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거랑 별개로 보험주가 그냥 방어가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장세를 먼저 보면은 약간 이게 국장화가 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AI 딱지 붙으면은 좀 실적 좀 나빠도 봐주고, 실적 좀 좋다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올려주고, 근데 다른 회사들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 뭐 이런 대표적인 경기 방어도 있다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얘는 또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장세가 확실히 좀 국장화가 된 거라고 보면 진짜로 그러면 지금 테마는 AI니까 AI 조금이라도 묻은 거 사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저는 보험주를 지금 권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사고 싶으면은 굳이 따지면은 그냥 한국에 있는 보험주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 차라리. 근데 미국에 있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주가 등락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 지금 시세는 미장 볼 거면은 AI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합니다. 뭐 배당주도 역시 비슷한 흐름으로 보이실까요? 네네네. 어떨까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결국 토탈 리턴을 봐야 되는데, 물론 코카콜라가 지금 와가지고 막 배당을 깎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의 물인데,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도 맞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어떨까 건강 생각한다고 계속 조금씩 점유율이 내려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단적으로 보였던 제가 예전에 호날두였나? 그 축구 선수가 그 콜라 치우니까 주가 5% 빠졌잖아요. 물론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긴 한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런 식으로 뭔가 치우는 그런 게 일어난다는 것, 치웠을 때 주가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약간 장기적으로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거는 제가 술 좋아해서 찾아본 통계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티커 중에 BAD라는 티커가 있어요. 배드잖아요. 나쁜 남자 티커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투자를 3분의 1을 어떻게 하냐면 3분의 1을 수뢰하고 3분의 1을 도박에 하고 3분의 1을 뭐 합법대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망하지 않을 산업 아닌가 생각했는데 주가는 별로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다 별로라 그런 건데 확실히 세상이 바뀐 건지 일단 술을 잘 안 마시고요. 술을 확실히 덜 마시고, 그럼 뭘 마시냐 물어보니까 건강음료 확실히 많이 마시고, 한국에서도 단백질 음료가 한동안 핫했죠.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건강 좀 챙기는 게 되게 많고, 요즘에도 저당 많이 나오고. 네네, 저당 뭐 제로 아니면 이제 팔리지도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코카콜라도 천년 만년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나쁜 종목이니까 파세요 이게 아니라 어쨌거나 결국 다른 사람들 30%씩 올라갈 때 나 혼자 박스권이면 내가 30% 까진 거랑 똑같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솔직히 그냥 냉정하게 말을 하면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은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관세 풀어주면은 솔직히 관세랑 상관도 없지만 메타 같은 데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종목 들고 있는 게 더 합당한 베팅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럼 뭐 리얼리 인컴이랑 S모빌 지금 말씀 주신 코카콜라 이런 어떻게 보면 정통 강자들이 여전히 좀 괜찮은 선택지로 보기에는 조금 지금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절대 망할 일은 없겠죠. 엑소모빌 같은 회사가 망하면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모로. 근데 저는 엑소모빌 같은 회사들이나 그런 리얼티인컴은 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엑소모빌 같은 회사는 사실 AI로 득보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AI가 됐든 뭐 로보틱스가 됐든 그런 걸 득보는 부분이 생기면 아마 또 주가가 또 귀신처럼 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되게 재밌는 게 돈은 진짜 이따시만큼 벌어요. 근데 비용이 이따시만 해요. 근데 마진은 요만해요. 이런 회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좀만 줄일 수 있어도 마진율이 엄청 개선된단 말이에요. 그냥 배당주로서 괜찮으니까 보자. 이거는 원유주는 좀 볼만도 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워낙
지금은 아직까지는 계속 파야 되니까. 근데 어쨌거나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매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원유가 될 것 같으면은 중소형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엑소모빌이 왔다 갔다가 덜한 대신에 덜 올라가고 덜 떨어지는 대신에 덜 올라가니까, 만약 내가 정유 쪽을 보고 싶으면 조금 중소형 정유주 보는 게 훨씬 나아요. 뭐 한 관세랑 뭐 환율이랑 지정학 리스크까지 최근 시장 보면 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사실인데요. 뭐 지금 그럼 투자자들이 피해야 할 뭐 나쁜 전략, 꼭 챙겨야 할 생존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언제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레버리지 너무 쓰지 말고 청산당하지 말고. 예, 사실 청산당하는 게 고의적으로 써야 되는 전략인 경우들이 코인 트레이딩에서 존재하는데, 네, 뭐 주식 상장사 주식하는데 청산당할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너무 하지 말고, 지금 확실히 장이 좀 저는 불안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테마성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다음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약간 생 베팅을 하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사실 메타나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센 베팅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들은 그냥 계속 담는 거 좋고, 제가 미주사 대표로서 이런 말하면 좀 웃기기는 하지만 그냥 굳이 미국만 바라볼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도 좀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엔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그 좋은 종목들 중에 저는 사실 최근에 일본을 좋게 보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저 일본 주식 상한학교는 안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투자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것도 당연히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폭넓게 보는 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게, 자기가 잘하는 거를 봐야 된다는 게 맞긴 맞지만 너무 그거만 보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서, 저는 미장보다는 지금 볼 수 있는 조금 안정적인 그런 포트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실제 투자하실 때 좀 노하우가 궁금한데, 뭐 예수금 비중은 좀 어떻게 두시는지, 뭐 주가가 좀 하락했을 때 이른바 뭐 물타기라고 하죠. 추가 배수는 어떻게 하시는지, 뭐 이런 투자 노하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단 종목을 많이 안 가져가고요. 그래서 좀 손절을 빨리 치려고 그러고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0종목을 샀어요. 근데 솔직히 단기적으로 홀짝 도박이니까 5종목 오르고 5종목 떨어졌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오른 종목들을 좀 팔아요. 수익 실현을 하시죠. 그다음에 내린 종목들에 불을 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좋냐면은 이게 기분이 좋아져요. 왜 기분이 좋아지냐면은 이게 찍힌 숫자가 이뻐져요. 수익률은 내가 10%씩 올랐으면은 좀 판다고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0%씩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씩 떨어진 거에다가 반씩 물을 타면은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수익률이 되게 이뻐졌어요. 너무 해피하죠. 근데 실제로는 번 돈은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실 홀짝 도박이긴 하지만 좀 조작된 홀짝 도박이라서, 떨어진 애들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서 떨어진 거고, 올라간 애들은 올라갈 확률이 높아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모멘텀을 따라가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많이 번 거 팔아가지고 좀 이제 적게 번 거 물타는 걸 반복하다 보면은 계좌 인증하기에 너무 좋은 수익률이 되거든요. 수익률만 놓고 보면 너무 고수야. 번 거는 몇백 프로씩 벌었고 잃은 건 몇 프로씩밖에 안 잃었어. 근데 전 재산이 몇 프로 잃은 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에 대해서는 좀 많이 경계하는 입장이고, 이게 왜 그러면 물은 타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약간 화수분처럼 물이 나오는 진짜 뭐 한국은행이면 상관없는데, 한국은행도 화수분이 아니죠. 뭐 연준이면 상관없는데, 근데 내가 연준이 아니고 나의 월급은 작고 소중한데, 그 작고 소중한 월급을 물 타는 데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손절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통 익절은 언제나 옳다는 말을 쓰는데, 수학적으로는 익절은 언제나 옳지 않아요. 그래서 익절을 참는 게 훨씬 어려워요. 사람들이 손절을 진짜 잘 참아요. 근데 익절은 못 참거든요. 익절은 못 참지, 막 플러스 100%는 못 참지 하면서 팔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1000%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900%의 잠재 수익을 잃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조금 야사의 썰로, 그 상장사 대표가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주식 우리 회사 호재가 있으니까 사면은 3배는 갈 것 같다. 호재는 한 2달 안에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근데 한 5명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번 사람이 50%. 실제로 주가는 5배 이상 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익절을 참는 게 원래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내동 매매라고 할 때 그 익절을 참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것 중에서. 왜냐면 이게 당장 팔면 돈을 버는데 좀 기다리면 마이너스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반대로 해야 돼요. 보통 내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보통 트레이딩하면 보통 돈을 잃는단 말이야.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뉴턴 같은 진짜 세계 대지성 가진 사람도 주식에서 돈을 까먹는데, 참고로 핸델은 채권으로 많이 벌었어요. 여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돈을 까먹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무조건 돈을 잃으니까 내가 무조건 원하지 않는 대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익절을 찾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은 전략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걸 좀 실천할 노력을 하는데 솔직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100% 찍혀 있으면 이것 좀 팔면은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그 불타기라면은 더 문제가, 그래서 내가 100%가 됐는데 똑같은 액수만큼 불타기를 했어요. 그럼 50% 정도로 줄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릿수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다 계속 태워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웃긴 게, 그 사람으로 비유하면 내가 팀장이에요. 팀장인데 일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럼 일을 누구한테 더 주실 거예요? 잘하는 애한테 주고 싶어. 슬프지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도 잘 달리는 애한테 돈을 더 얹어줘야지, 못 달리는 애한테 얹어주면은 그냥 다 같이 많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사람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무조건 잘하는 애한테 과중하게 얹어주려고 그러는데, 물론 이것도 너무 과중하게 얹어주면은 이제 좀 수익률이 아쉽겠죠. 근데 이제 또 주식은 못하는 주식한테 돈을 더 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실제로도 이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좀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근데 노력을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못해서 아직까지는 노력 중이죠. 대표님이 좀 주목하고 계시는 뭐 기술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좀 추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원래 UiPath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좀 좋게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요새는 잘 모르겠고, 네. 이게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RPA라는 걸 하는 회사인데, RPA가 사무 자동화, 로봇 자동화 이런 거거든요. 로봇 프로세스 오토마이제이션이라고. 예를 들어 뭐 가끔씩 여러분 인터넷에 보다 보면은 이제 막 사무 자동화 강의 이런 거 뜨잖아요. 그런 걸 총칭해서 RPA라고 불러요. 근데 이 RPA라는 게 좀 모순이 있는 게, 코딩을 할 줄 알면 이미 RPA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코딩을 못 하는데 RPA를 하고 싶으니까 RPA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RPA도 하다 보면 코딩이 돼요. 그래서 결국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간극을 LMM이 되게 잘 메꿔주는 편이거든요. LMM이 코딩을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LMM이 나왔을 때 되게 파워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삼성 SDS 같은 곳에서도 약간 자사 VT RPA랑 RPA가 있는데, LMM이 나오고 나서 무조건 이거 인테그레이트 해가지고 잘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당연히 UiPath도 그런 식의 플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은 회의죠. 근데 앞으로는 잘 할 수도 있겠죠. 약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눈여겨는 보는데 약간 잘 모르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C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름이 약간, 이게 티커인데 세일즈포스인데 티커가 약간 양심 없는 티커예요. CRM이 애초에 분야 이름이에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분야 이름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상담원이 예전에 상담한 내역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내역이 상담원이 바뀌면 모르잖아요. 그때 다시 물어보면 고객이 짜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역들을 잘 관리해가지고 상담원이 바뀌더라도 그냥 그 내역을 잘 이어받아가지고 상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CRM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자기는 티커를 그걸로 잡아버린 거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티커를 뭐 바이오 이렇게 잡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런 회사인데 여기도 AI를 득을 볼 만한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실제로 CRM 같은 거는 제가 해봐도 성과가 좀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CRM 같은 건 나쁘지 않게 보이고요. 뭐 그리고 오픈도어나 카바나 같은 회사들도 지금은 이거 경기를 타가지고 뭐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데, 카바나는 중고차 회사인데 중고차 회사 중에서 미국에서 마켓쉐어를 어쨌거나 유의미하게 올린 거의 유일한 회사긴 하거든요. 보통 미국 중고차 마켓이라는 게 되게 로컬 기반이 강해가지고 보통은 그냥 플레이어들끼리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가요. 근데 얘네만 늘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엄청 주가 올랐다가 그랬다가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98% 빠지고 그랬다 다시 10배 올라가고, 약간 이런 무빙이 좀 왔다 갔다 심한 기업인데, 얘네도 어떻게 할지 좀 기추가 기대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네도 기본적으로는 CRM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따져서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중에 하나가 영업 베이스가 많은 직군들. 이런 직군들이 여러 가지로 좀 AI를 쓰기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좀 반복적이고, 네, 오는 사람들이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그 AI를 썼을 때 업무 효율이 누가 올라가냐면은, 물론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레벨로 가는데 이제 업무 퍼포먼스 낮은 사람들이 평균 이상 올라오는 거에도 되게 큰 도움을 줘요. 그 부분에서 영업 직군은 꽤 괜찮은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중고차 아니면 우리나라 따지면 약간 통신업 하시는, 폰 파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약간 크게 갈 수 있는 약간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영업 베이스인데 중개가 중요하고 뭐 그런 쪽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AI를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대표님 아까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보다 국내 증시 조금 주목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랑 이제 대선이 이제 6월에 있을 거라 네네네. 정치 지형 변화가 당연히 이제 시장에 조금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대선 후보가 비슷하게 말하는 거는 얼추 그냥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은 다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어쨌건 지금의 지지율을 그냥 여론조사 순위를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이분이 3% 나갔을 때 보면은 확실히 주식을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일단 부동산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은 풀 거니까 부동산 올라가겠죠. 한국에서 돈을 풀었는데 부동산이 안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또 주식 얘기를 꼭 몇 달에 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얘기를 껴서 하니까 주식도 좀 어떻게든 올릴 각을 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것도 올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제가 볼 때 그냥 가장 페어하게 올라갈 것 같은 거는 금융 주식들. 그러니까 금융 주식들도 이제 은행 같은 거 말고, 은행은 더 때릴 수도 있죠. 약간 대출 더 푸세요 하면 이제 은행 약간 마진은 좀 아쉬워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뭐 증권사 같은 애들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만년 저평가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표현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행동주의 펀드를 그냥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축창 펀드라고 생각해요. 소액주주의 축창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에서 축창 찌르는 거에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행동주의 펀드들 중에서 좀 볼만한 애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행동주의라는 게 결국 언론이랑 뭐 이사회에서 잘 싸워가지고 내가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건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좀 진짜 양가적인 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는 VC예요. 얘네는 행동주의 펀드의 만년 떡밥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돈을 벌면은 버는 돈의 상당수를 그 심사학들한테 인센티브로 줘요. 근데 사실 또 심사학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벤처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벤처 투자라는 게 엄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하이리턴이 보장되지 않으면은 내가 뭐하러 벤처 투자를 하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벤처 업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번 거에 비례해서 받는 그런 높은 고액 수당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상장사인데 그러면 쓰냐? 이 돈 주주의 돈인데 너무 막 많이 보너스로 뿌리는 거 아니냐? 아까 팔란티어도 얘기했던 것처럼 회사에서 버는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진짜 애매한 문제인데, 이게 회사에 따라서 결국 직원이 가져가야 될 수도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주주가 가져가야 될 수도 있는데, 행동주의는 주주가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근데 AT넘 같은 경우 행동주의가 붙어 있지만 솔직히 이 업의 행태 자체가 그냥 주주가 가져가는 것보다, 주주가 가져가기는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또 그 심사학들이 가져가는 게 맞아요. 원래 그 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였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지 말하면 사실 그 말은 전 너무 동의하고, 근데 일단 상장을 했는데 어쨌건 업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행동주의가 무조건 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조금 더 축창을 찌르기 좀 편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러면은 회사 자체는 잘 안 갈 거예요. 이러면 A급 심사역에 뭐하러 AT넘 가죠? 안 가죠. 당연히 안 가죠. 당연히 안 가니까 회사 자체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저 행동주의가 언제나 회사를 좋게 만드냐 물어보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고, 그래가지고 행동주의도 사실 진짜 회사가 잘 갈 것 같으면은 소액주주가 뭐하러 팔아요. 그냥 이제 주주 가치가 제고됐으니까 천년만년 들고 있어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언제나 그냥 올바르다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주가를 올리는,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 올리는 방향으로 가진 않는데, 근데 그거랑 별개로 행동주의 펀드의 승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물만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한국에서도 약간 오래된 오태사들, 약간 좀 오래된 회사들, 약간 상속 걸려 있어가지고 주가 일부러 낮추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물만하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약간 각이 보이면은 좀 같이 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기사 뜬 거 보니까 강성구 펀드에서 올해는 행동주의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또 참 애매하긴 한데, 근데 저는 행동주의랑 금융주는 약간 잃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이미 떨어져서 증권사 주식들을 사모으면 딱히 크게 잃지 않을 느낌. 그래서 배당도 잘 나오고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는 내가 시세를,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럼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된 금융주 좀 무엇인지 궁금하고 하반기 이제 금융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리스크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인플레 자체는 솔직히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월급을 어떻게든 자산을 사야 되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냥 저는 금융주는 큰 리스크는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막 갑자기 뭐 전쟁 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이야. 아마 와장창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냥 만년 저평가였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드는 생각은 그냥 회사 이름 실명 안 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보험사가 없는 증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증권사 중에서 플레이를 엄청 노력해서 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좀 보는 게 맞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을 포함해서 모든 금융권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은행이랑 보험이 크고요. 증권사는 작아요. 그래서 계열사에서 이제 은행이 있으면은 여기가 메인이 되는 거죠. 증권사는 그럼 약간 서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증권사가 있는데 얘네가 플레이를 잘하고 있는데 근데 보험사가 없어요, 계열사가. 그럼 얘네들은 증권사에서 어떻게든 죽어라 살아라 뭔가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그 기준 정도는 좀 가져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융권은 네. 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가는 회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그냥 잘 가고 금융권 안에서도 공무원 스타일의 분들이 많이 가는 분들은 조금 약간 실적 측면에서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사고는 덜 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아는 약간 자본주의의 화신분들은 다 메리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링크드인 투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대학생 한 1학년 그쯤에 이제 잘했던 선배들은 다 구글 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구글 샀으면 괜찮았겠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회사 사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부회자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어려운 거지만 뭐 제 주변에 이제 증권사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약간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메리츠 많이 가시긴 하더라고요. 아니, 나중에 이제 메리츠 친구한테 전화 오겠네요. 대표님이 최근 지금 투자할 때 아니고 창업할 때다 이런 네네. 네,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배경이 일단 궁금하고 또 지금 뛰어들기 좋은 창업 뭐 AI 시대인데 뭐 어떤 쪽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창업하라고 그러는 게 진짜 원수한테나 권하는 건데 약간 선물 옵션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업이랑 투자랑 되게 비슷한데 다른데 네. 저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냐면은 사업은 그 자본을 얼로케이션 하는 거예요. 자본은 무조건 총알이 100개가 있어요. 이 100개를 어디다 쏠지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든 작든 무조건 100개만 있거든요. 그냥 비중이 중요한 거니까. 자본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잘하면은 이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거고. 근데 그러면 사업은 뭐냐면은 자본도 배치하는데 사람도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배치하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 배치를 잘할 수 있으면 사업을 하는 거고 사람 배치를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거든요. 그냥 그 정도 생각인데 근데 저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확신은 솔직히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인데 솔직히 다시 한번 여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도 약간 노동에 같이 박살난다 이런 소리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박살나면 이거 감당되나 싶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좀 나쁜 선동성 말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진짜 직장에서 뭔가 노동에서 버는 거가 쉽지 않겠다. 지금 주 4일째 얘기 나오잖아요. 공약으로. 그냥 주 4일째 된 다음에 3일짜리 부업 얻어서 주 7일째 셀프로 돌려야 될 수도 있다. 진짜로 이제는. 좀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결국 사업이나 투자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같은 시대에서 왜 사업을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느냐. 일단 첫 번째로 예전에 비해서 써야 되는 사람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이게 되게 커요. 전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 게 대표적으로 저는 IT 쪽이니까 제가 보는 쪽에서는 게임 같은 걸 보면은 게임이 원래 전통적으로 사람이 엄청 드는 개발이거든요. 왜냐하면 게임은 일단 만들려면은 일단 아트 있어야 되죠. 배경음악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당연히 게임 개발 자체도 해야 되죠. 게임 개발도 하려면은 생각보다 게임 개발 자체 안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요. 개발 중에서 난이도 높은 개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막 GTA 같은 거 보면은 GTA 6 이번에 새로 나오는 버전이 있는데 그냥 개발 비용이 조단이에요. 이게 뭐 말이 되는 금액인가 싶은데 근데 뭐 한국에 있는 RPG도 개발 비용 몇백억은 그냥 손쉽게 나가잖아요. 생각보다 비싸요 되게. 물론 이런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쬐깐한 게임들은 이제 두세 명에서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말도 안 되게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좋은 게 실패해도 부담이 없어요. 그냥 몇 번 더 돌면 돼요. 네. 참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게 애니팡이에요. 어. 애니팡이 그런 캐주얼한 프로젝트들 계속 해가지고 돌려서 해보자 해가지고 썬데이 토즈라는 네, 그런 회사 이름이 회사 이름이 왜 썬데이 토즈냐면은 일요일마다 토즈에 모여가지고 코딩하자. 그래서 썬데이 토즈예요. 참고로 앵그리버드도 비슷하게 성공했어요. 앵그리버드는 앵그리버드 팀이 만든 51번째 게임이에요. 앞에 50개 게임은 다 산산조각 났고 근데 대신에 그 팀이 되게 코딩을 잘했는지 일주일에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한 1, 2년만 해보자 이랬었대요. 그래서 1년 차에 이게 딱 터진 게 앵그리버드. 이제는 그 사이클이 더 빨리 돌 수 있는 거죠. 그냥 사람이 적게 되고 개발을 AI가 많이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괜찮은 시대인데 그럼 뭐 게임 개발만 이러냐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뭔가 사무자동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도와줄 수가 있고 뭐 솔직히 GPT 딥 리서치 같은 거 시키면은 애지간한 조사 같은 거 지가 다 해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반 인간 RA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되면은 그냥 뭐 본인이 뭔가 리서치 같은 직업을 필요로 하면은 진짜 리서치를 약간 GPT 많이 써가지고 많이 자동화할 수 있고 번역 같은 쪽도 솔직히 문이 잘 열린 거죠. 그런 부분들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크게 생긴 알파는 뭐냐면은 이제 바벨탑을 다시 세운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언어가 다 통해요 이제. 이제 무너뜨렸던 바벨탑이 다시 섰는데 근데 그러면은 내가 원래 외국에서 뭔가 있었던 그런 크로스보더들이 있잖아요. 크로스보더는 무조건 아비트라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으면 아비트라지가 나요. 대표적인 이거를 어떻게 체감하실 수가 있냐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물건 검색해보면 체감이 돼요. 그냥 물건 가격이 3분의 1인데 약간 이게 바로 한국어 중국어 알면 먹을 수 있는 약간 차이기였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걸 번역기가 좋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거는 인도에서 개발자 땡겨와서 한국에 있는 프로젝트 묶어준다든지 예를 들어 미국에 있는 프로젝트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영어가 통하니까. 한국에 있는 거는 계단가가 그래 인도보단 비싼데 근데 뭐 인도 애들 쓰면은 내가 그 차이가 먹을 수 있죠. 대신에 내가 그런 PM하는 약간 프로젝트 매니저하는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근데 공부를 아예 피할 수는 없죠. 사업할 건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죠. 사람이 적게 써도 되니까 창업하기 좋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났다. 사실 맥락이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1인 창업만으로도 꽤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회사들도 저는 지금 회사를 두 개를 하는데 두 개 다 사람을 되게 적게 굴리거든요. 근데 적게 굴려도 일 자체는 꽤 많이 돌아가요. 거의 사람 하나당 프로젝트 하나씩 돌아가는데 다 꽤 큰 기업 프로젝트들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돌아갈 수 있느냐 하면 LMM이 잘하니까. 물론 다른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그런 것도 있고 LMM이 잘 도와주는 것도 있고 약간 이걸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좀 하자면은 원래 스타크래프트에서 보면은 내가 저그라는 종족이 있어요. 거기서는 원래 울트라 리스크라고 엄청 크고 비싼 유닛이라 저글링이라고 가장 싼 종족을 그런 유닛을 같이 뽑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약간 그런 헤드 하나에 수많은 이제 그 어소들을 같이 굴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소는 필요가 없어진 거죠. 헤드만 뽑으면 돼. 그러니까 남는 돈으로는 계속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글링 울트라에서 울트라만 뽑으면 되는 시대가 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만 뽑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휴먼 코스트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좋은 시대가 되긴 했다. 일단 저는 그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가기도 좋고 여러모로. 그래가지고 실제로 글로벌하게 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한국에서도 또 반대로 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한국인인데 일본 가서 창업해서 잘 한 다음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온 케이스도 있고 그냥 이제는 국경 넘나드는 게 많이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LM도 있고 그냥 세상도 많이 좋아졌고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저는 약간 창업하기에 좋은 시대는 맞다. 그러니까 투자나 창업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창업이 훨씬 리스키하죠. 훨씬 리스키한데 근데 알파가 훨씬 커진 시대가 됐다. 예전보다 덜 리스키하다. 그리고 창업도 그래서 저는 썬데이 토지식 창업이 맞는 것 같아요. 부업형 창업.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뭐 하다가 잘 되면은 그때 직업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그거 키우는. 참고로 제가 하는 사업들은 다 그렇게 됐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트럼프 2기 체제에서 비트코인과 뭐 코인 관련주의 투자 전략 좀 어떻게 보실까요? 코인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이랑 다른 코인을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비트코인은 자산이고 이제 다른 코인들은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이제 투기의 대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투기 대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플레이를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사는 거는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좋다 이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특정 나라의 환율이 박살났을 때 해칭하기 가장 좋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솔직히 뭐 효용 가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송금 같은 부분에서는 뭐 리플이나 비트코인이나 효용 가치가 괜찮거든요, 둘 다. 그래서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그런 기능은 확실히 지난 몇 년 동안 입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도 같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긴 했지만 얼추 나스닥 정도 이상의 뭔가 그 표준 편차를 보여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코인이랑 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최근에 원 달러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 되면은 달러 원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한 건가? 약간 뭐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는 가치라는 게 진짜 애매한 말이라서 뭐 어디 태평양 어디 부족 가면은 동그란 돌 가지고 가치로 이걸 가지고 화폐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 돌이 뭔가 어떤 실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교환의 가치는 그냥 서로 인정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그런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투자로서 들고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냥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에셋 파킹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은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더리움 왜 별로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더리움 생태계에서의 원래 가설은 뭐였냐면은 이더리움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세금이 있어요. 가스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스비가 원래 꽤 비쌌어요. 근데 그 가스비가 계속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진짜 많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더리움 쪽 친구들이 맨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이더리움 생태계가 너무 좋은데 가스비가 비싸서 뭘 못한다. 가스비가 결국 내려가면은 많은 앱들이 이더리움에서 돌아갈 거고 그러면 이더리움은 그 전체 생태계에 세금을 걷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지금 가스비가 진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앱은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 아이디어가 깨진 거죠. 사실 이더리움이 진짜 기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포르노 같은 존재예요. 되게 말도 안 되게 섹시한 목표를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 목표를 이루는 실패했죠. 포르노는 가짜인 거니까. 네, 가짜였던 거죠 이번에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저는 그 이더리움 좀 회의적이고 뭐 굳이 내가 비트코인 말고 때려 죽여도 뭐 하나는 사야 되겠다 하면은 저는 리플 자체는 괜찮지 않나 그 정도. 네. 그 정도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올해 국장 포트폴리오 구성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보면 직장인에 되게 부합하는데 제가 굉장히 바쁜데 약간 투자 때문에 바쁜 게 아니에요. 저는 AI 깔아주고 다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거의 집도 못 들어가고 차에서 자는 수준으로 바쁜데 그래가지고 저는 산화도 못 봐요. 못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직장인의 약간 극한 형태인 거죠.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약간 금융주들 중에서 배당 잘 주고 좀 문제 없고 약간 이런 회사들로 많이 깔아놓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장 중에서는 그렇게 깔아놓을 것 같고 미장 지수 좀 사고 대충 그 정도로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제가 계속 시간을 뭔가 좀 주고 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좀 봐줄만한 것 같. 약간 다양하게 좀 고민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은 안 되거든요.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투자의 시간을 많이 안 쓸 거면은 저는 금융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투자의 시간을 많이 쓰고 싶으면은 저는 일본 상사주 이런 거 좋아요. 일본 상사주 같은 것도 그냥 저는 워렌 버핏 아저씨가 투자의 신이 맞는데 신이 신탁을 내려주고 갔잖아요. 일본 상사주 사라고. 아직까지 난 좋게 본다고. 심지어 원화 환율이 불안한데 해칭해주는 그런 상품들도 한국에서도 살 수 있거든요. 그냥 5대 상사주 모아놓은 ETF 뭐 이런 거 사면 되죠 사실. 그런 거 사도 나쁘지 않겠죠.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비율을 따지자면 굳이 몇 %씩? 저는 하게 되면은 사실 그냥 거의 지수 일부 사는 거 빼면은 그냥 금융주 한 두세 개 나눠서 몰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제가 그런 거고.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제 개인적인 아까 투자 방법상 5개 이상을 못 넣어요. 이게 사람이 멍청해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못 봐요. 한 번에 한두 개밖에 봐도 못 본단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잠깐 투자 열심히 할 때 그냥 제 포트폴리오를 그냥 저희 단톡방에서 공시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거 사고 이거 팔았어요. 한 번에 하나씩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참고로 NC가 떨어질 때 같이 엄청 크게 맞긴 했는데 팔지도 못하고 6개월 동안 자사주라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한두 개만 들고 왔는데 이거는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죠. 여러 개를 들고 가면은 결국 지수랑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하면은 네. 지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은 좀 많이 간과되는 부분인데 네. 지수가 계속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 그 리밸런싱 요지가 뭐냐면은 잘 가는 애를 더 담고 못 가는 애를 빼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를 담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시총 상위가 보통 이유가 있어서 시총 상위니까. 근데 올라가는 애들을 더 담고 내려가는 애들을 빼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뭔가 사람은 되게 하기 어려운 투자잖아요. 네. 수익률이 되게 낮아지니까. 근데 지수는 그걸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멘텀이라는 게 실존하는데 그 모멘텀 실존하는 측면에서 그걸 계속 뭔가 점진적으로 먹고 싶으면은 지수 투자는 생각보다는 되게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너무 무시할 필요가 없고 네. 이제 다만 이제 그러니까 국장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워낙 그냥 뭐 지수가 박스피라는 거에 너무 익숙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수 살 거면 미국 지수 사라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어느 정도 동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국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라 경제상 부동산에 워낙 많은 금액이 있으니까 주식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가 꽤 투기적이다 보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게 국장이 진짜 거래량 많았을 때는 진짜 코스피 선물이 전 세계 선물 거래대금 막 1등, 2등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국장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의 기회는 계속 주어질 것 같고 그거는 국장이라고 해서 변하는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지금 미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맹신하는데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실제로 아이온큐 같은 거는 사람들이 많이 맹신하니까 귀신처럼 꺾이는 것도 있고 뭐 맹신해서 꺾였다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좀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는 좀 균형 갖추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조금씩 더 국장 봐도 되지 않을까. 특히 저평가된 것들도 있으니까. 오늘은 하반기 미국과 한국 증시 전망부터 AI 시대에 꼭 필요한 투자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